라임 옵티머스가 라임 옵티머스 관련돼서 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좀 주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신문하고 언론에서는 정치하고 누가 연결돼 있냐 뭐 검사 룸사롱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못한다 이런 좀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 자신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최고 전문가 또 우리 이 자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세청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사무총장님이 전공 분야 아니십니까 이 분야가? 그래서 좀 우리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본 시간 가지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임하고 옵티머스 이 용어 자체가 좀 사람들이 금방 안 들어오죠. 그렇죠. 라임이 뭔지, 네. 옵티머스가 뭔지 이게 금융 상품 또는 금융과 관련된 업체들 이름을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닿아야지 아 저게 뭔지라는 대충 그 그림이 떠오르는데 이름 자체가 영어를 써서 잘 모릅니다. 약간 막 사람들이. 라틴어 느낌 나는 이런 막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뭐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름이 다르죠. 아, 이름이 그리고 업체가 완전 다른 업체고. 아, 근데 사람들이 라임하고 라임 옵티머스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업체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아,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완전히 예, 분리되어 그렇죠. 있고요. 먼저 그러면 이제 라임하고 옵티머스를 구분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서 네네. 이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 그럼 라임부터 먼저 예, 짚어보면 라임은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사건이라고 좀 규정을 해주시겠습니까? 라임은 이 원래 그 펀드의 주체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GP라고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펀드가 되는데 이 펀드를 만들어가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 지금 현재 보도 나오긴 라임의 전주인 뭐 김봉현 이렇게 네네. 나왔고 이제 그 사람이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2차에 걸쳐서 편지를 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라임에서 만든 펀드로 투자를 해준 투자업체 사장이에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라임 펀드라고 하면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그 돈으로 여기저기다 투자를 투자를 하는 걸 하는데. 얘기하는데 김봉현 씨는 여기다 돈을 집어넣은 사람 중에 하나네요. 돈을 많이 넣겠지. 그렇죠. 그치? 예. 집어여 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다른데 이제 투자를 하거나 자기가 하는데 그걸 하면서 돈을 횡령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김봉현 씨는 여기다 돈을 집어넣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라임으로부터 돈을 아, 돈을 받아가서 받아서 투자를 받은 사람이죠. 예, 투자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라임이란 큰 저수지에서 자기가 일부를 떼간 사람이 김봉현이고 여기서 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라임 그 자체 펀드에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 어디다 투자를 할 건지 전략적으로 정하는 사람 이게 GP라고 말씀하신 예. 운영자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운영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전혀 드러나 있는 것도 그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없죠 지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최초의 설계자를 말씀하시는 건 거잖아요. 설계자와 그 운영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 그렇죠. 여러 사람의 집단이 모여서 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안에 역할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아, 이 회사를 이 펀드도 하나의 회사니까 그렇죠. 그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 누구한테 갈라줄 것인지 돈은 어떻게 펀드를 해가지고 구성을 할 건지 네. 이런 거를 짜는 사람들이 이제 설계자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자인데 그건 한 팀이죠.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사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의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그 운영팀. 예. 근데 아하.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스타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 라임에서 일부 투자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일에 투자를 하는 예전에 수원버스였죠, 그게? 그 수원 여객 예, 터미널 수원 여객. 예. 쪽이죠. 그거로 그 돈으로 장난치다가 걸린 사람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죠. 실제 운영자는 지금 안 드러나 김동현 있어요. 씨한테 너무 얘기가 몰려 있으니까 이게 안 나오고 있네요. 안 나오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지금 등장 인물로는 부사장이라고 하는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그 이종필이라는 사람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문꾼인 것 같아요. 이
이 구성을 하고 이 이제 결국은 이 사기가 돼 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사기꾼인데 일종의 이쪽에는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선수라고 봐야죠. 네네. 그리고 그 자금을 그러니까 이제 라임을 거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라임은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시작한 펀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의견들이 지금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부터 자꾸 이 미련도 남고 다음번에 잘하면 되겠지 싶었고 뒤에다 된 돈을 앞으로 끌어다 막으면서 이걸 폰지 사기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사건을 벌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종필 부사장 말씀을 예, 하시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처럼 펀드라는 게 그냥 돈만 모아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줘야 되는데 뭔가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뭐 돈을 해야죠. 가지고 예.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그 펀드가 큰 펀드가 4개예요. 네. 이 라임의 펀드가 4개인데 그 펀드는 보통 뭐 예를 들어 론스타도 펀드잖아요. 그렇죠. 1, 2, 3, 4 뭐 이렇게 펀드가 론스타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펀드가 있고 그 펀드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제 각자 또 그 투자를 하는 업체가 그 펀드를 운영하는 데가 176개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 모빌리티라고 이제 일단 보여지고 네. 그 스타 모빌리티의 김봉현 씨라는 사람이 그럼 왜 이게 이 사람이 갑자기 주인공으로 등장했냐? 에 보면은 가지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라임 사태를 만든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라임의 펀드를 일부 이용해서 그 중에 그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한 소위 이 말하는 사람도 문제는 예.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문제는 있지만 어쨌거나 라임이 1, 2, 3, 4, 5를 만들어서 1번 돌려줄 때 되니까 5번 돈 빼다가 1번에 갖다 준 그 폰지 사기. 예. 이 주인공은 김봉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이야기한 펀지 사기라고 이제 이런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돈이 비잖아요. 그럼 이 돈은 이자를 주기로 이제 했는데 그럼 네. 돈을 더 못 조달을 하니까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부도가 난 이 문제의 그 업체를 대신할 다른 새로운 또 펀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펀드를 가지고 이제 뭐 아랫돌 빼가 윗돌 윗돌 개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하는 중에 한 사람인데 왜 그럼 김봉현이냐?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과거에 수원 여객에 네. 그 횡령 사고를 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 사건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특수부 출신 그 표현이 A라고 하는 변호사가 거기에 이제 연결이 원래부터 돼 있던 관계인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관계자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금감원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네. 라임을 보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 파견 나가 있으니까 이거 청와대하고 관련을 좀 엮을 수가 있겠다라고 검찰은 생각했을 걸로 그렇죠. 보여요. 예. 그러니까 김봉현이를 이제 부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김봉현은 라임 사태에서 주모자는 아닌데 여러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누구 행정관도 알고 여당 정치인 누구한테도 돈 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얘가 주연으로 쓸만하겠다 싶어서 검찰이 라임 하면 김봉현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세상에 공개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하.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검찰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좀 약하게 처벌받고 싶은 그렇죠. 사람이라면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해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강기정 그 정무수석 이야기가 왜 나왔냐? 그 이강세라는 그 광주 MBC 사장했던 사람이 네. 이쪽에 이제 스타 모빌리티에 거기에 뭐 관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타 모빌리티의 이강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런 그 사람들한테 좀 노비를 해달라 하고 일부 돈을 줬던 게 있는 것 같고 그걸 들어보니까 누구를 잡아도 이게 이 이야기가 키울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검찰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에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는 사람들을 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질은 사실은 펀드가 문제가 되면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 피해자들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누가 잘못을 했고 하는 걸 처벌하는 것이 이게 수사의 본류인데 네. 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지에 해당되는 김봉현을 주범으로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그런 그 편지가 나온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니까. 뭐 죄는 죄는 지서도 있지만- 내가 주범이 아니다 이거지. 죄는 있지만 지금 라임을 만든 사람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은 표시할 수 있는 상태겠네요. 그렇죠. 예. 1조 6천억이라는 그 피해 금액을 자기가 다 떠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또 하고 있는 중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보니까 이거 전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걸 좀 약하게 처벌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검찰에 이제 다 이렇게 그 자기가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원래 그 전주와 경영진들은 잡지도 않고 이거를 그 김봉현으로 해서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끌고 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안해졌고 그리고 자기 그 친구이자 금감원 출신의 국장이었던 사람은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벌을 강하게 받을 것이 아닌데 네. 처벌받은 거 보니까 구형을 한 대로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걸 잊기가 힘든 일이거든요. 잘 안 되죠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다 협조해주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 다 해줬는데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럼 내가 속이라도 시원하게 하고 더 이상의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이게 터뜨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사실 원래 말씀 중에 하나 나왔지만 지금 1조 5천억 원이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펀드의 규모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피해액이 있는 거고 피해액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GP 운영자들이 어디론가 분산시키거나 어디에다가 처박아 놓고 이 사건이 잠잠해지면 그 돈을 다시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딘가 돈이 숨어 있을 것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그럴 건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세청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돈 찾을 수 있나요? 이제 수사를 하고 금융 추적을 하면 사실은 시간은 좀 걸려도 찾을 수 있어요. 그 금융은 다 금액이 작은 것들은 그냥 주머니에서 주머니로 갈 수 있지만 그렇죠. 요즘 돈이 이제 규모가 그 정도 되면 이거는 금융 루트를 따라가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5만 원짜리를 다 만들어서 주고 이러진 않았을 테고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기업에 투자하고 거기서 돈 세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추적해 들어가면 그 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럼 이제 전주들은 지금 다 잡은 거 그러니까 전주가 아니라 다시 운영자들은 다 지금 잡아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죠. 아,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김봉현으로 지금 그게 이게 검찰의 수사 기법일 수도 있고 이제 여론을 돌려 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은 이 1조 5천억 원 중에서 얼마 빵꾸 났던 라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는 거고 지금 보여지기에는 오히려 그 중에서 작은 문제인 김봉현 씨 한 사람을 라임 전체로 뒤집어 씌워서 김봉현 씨를 세게 처벌하면 국민들이 아 라임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에 투자했던 일부 사람들은 돈을 잃었지만 찾을 데는 없이 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건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이제 또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문제 보통 보면 펀드에 이제 펀드도 다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게 사기인지도 또 되는 걸로 알고 이제 보통 투자를 했다가 이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 자기 욕심이 개입이 돼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다 뭐 투자를 제대로 했는데 실패를 했다면 그건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사실 이 라임은 특히나 그 이름도 헤지펀드 이것은 고위험이고 고배당받는 상품이어서 위험을 알고 들어갔어야 되긴 하는 거죠. 원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라임에 대해서만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라임의 그 경영진, 운영진 이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잘 아는 내가 볼 때는 저축은행 사건 아시잖아요. 네네. 저축은행도 예금주들이 있고 그 예금주들이 왜 거기에 저축을 하냐면 보통 일반 은행보다는 이자율이 좀 높아요. 좀 높죠. 예. 그러니까 그 이자율 때문에 저축은행에다 저축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자를 다 돌려줄 걸로 생각하고 이자 예금으로 넣어놓는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PF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하는 데도 돈을 돌려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예를 들면 뭐 시행사나 이런 데인데 그 아파트 짓겠다고 땅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을 줬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날린 거죠. 미끄러지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그때는 수사가 어떻게 끝났냐면 돈이 갔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사라진 데를 그렇습니다. 찾아야 되는데 그때도 그 저축은행 수사가 한참 2012년도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사라졌는 건 안 찾고 돈 내준 사람만 처벌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축은행의 뭐 전무나 상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때 자기들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잘못 빌려줬어. 그럼 사실 금융 추적을 해가지고 그게 어디로 갔고 다 숨어 있는 데 쪽으로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최순실 사건을 추적하면서 네. 그때 당시 나온 저축은행들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사라진 그거는 안 찾고 그 돈을 내준 사람만 처벌하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희생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김봉현 씨가 희생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물론 이 사람도 문제는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문제보다 다 큰 거죠. 한쪽으로 이제 실어가지고 라임 1조 5천억 원을 이 사람이 날려먹은 건 아니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죠.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실제로 운영진들 그러고 이제 이런 스타모빌리티나 작은 회사에 이 사람도 이런데 라임 펀드를 운영한 운영자들은 못 피하나 이 금감원이나 기재부에 더 높은 사람들을 알고 저축은행이나 이런 증권회사에 더 높은 사람을 알아서 이 계획을 짰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라임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고요. 지금 후자로 설명하려고 하면 옵티머스가 지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에 해당해요. 그럼 이제 옵티머스를 얘기를 좀 넘겨보죠. 그래요? 옵티머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라임은 헤지펀드로 시작을 해서 처음엔 좀 운영을 하다가 자꾸 볼륨이 커지고 중간에 사고가 나고 나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커지는 거죠. 문제가. 문제가 커졌고 사기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렇죠. 사실은 헤지펀드니까 투자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빵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사고가 안 난 것처럼 꿈이다 일이 커진 케이스고 그때부터 사기가 되는 거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같은 사모펀드인데 이건 약간 시작부터 냄새가 있었죠. 옵티머스는 시작부터 기획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옵티머스의 원래 소유주는 이혁진 씨라는 사람으로 네네.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그 이혁진 씨라는 사람이 이제 왜 그러면 자꾸 이 전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민주당 인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쪽하고 야당에서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모든 방향을 지금 끌고 갈락하는 거고 19대 선거에 출마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양대 출신이라서 뭔가 그 정권 실세들과 엮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된 사람이죠. 아주 그 재료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호도를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고 그 예. 언론도 그걸 받아가지고 이 언론이라는 데는 요즘 언론은 사건을 제대로 취재를 해서 어떤 내용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전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검찰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 몇 개 의견 긁어오면 기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심각한 수준에 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각 그 모든 레가시 언론들은 거의 지금 사람들이 안 보고 찾아가 보는 이제 유튜브나 그렇습니다. 이런 SNS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이런 지금 사무총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신 이런 내용들을 전 신문에서 한 줄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김봉현이 나쁜 놈이다, 나쁜 놈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강기정수석이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만 따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누가 주모자인지에 대해 얘기 안 하는 이 문화 참 큰일인데 어쨌든 다시 옵티머스에게 돌아가세요. 옵티머스 케이스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처음에 옵티머스 이전에 회사를 만들었다가 이름도 바뀝니다. 옵티머스로. 그 사람이 회사를 뺏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김재현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돼 있었다는데 네.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이혁진, 김재현 둘 다 한양대 동문이에요. 예. 네, 한양대 사람들인데 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업으로 어쨌거나 시작을 했을 테고 근데 하자마자 하여튼 안에서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이혁진을 쳐내는 거죠. 그렇죠. 쳐냈고 김재현 씨가 이 회사를 차지하게 되면서 바로 이름을 옵티머스로 바꾸는 그렇죠. 과정이 2017년에 있었던 거죠. 네. 예.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아니, 고기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그 결과적으로 이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기획된 금융 사기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러면 그 얘기는 김재현 대표가 2017년에 옵티머스를 그렇게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재현 씨가 아니고 설계자가 또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계자는 따로 있고 그러나 그쪽이죠. 그쪽 네. 라인이죠. 그쪽 라인이고 이 옵티머스는 그 아까 라임은 그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앞에 빵구난 돈을 메우기 위해서 네. 만들었던 것이고 이거는 지금 최초의 발생이 뭐냐면은 한국전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한 1,000억 되는 가까운 돈을 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혁진 씨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건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구성을 어떻게 짰냐 하면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LH 공사 같은 데서 매출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잠깐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면 이게 나라장터에 물건이 올라가죠. 리스트가 올라가면 그거에 입찰들을 집어넣죠. 네. 그래서 어떤 업체가 따요. 예를 들어서 LH 공사가 하는데 공원 조성 사업이 들어간다. 그럼 공원 조성하는데 누가 들어가서 공사를 따면 공사 총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공사를 하려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이제 돈을 꾸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이제 방송 보신 분들 사실 금융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돈을 꾸는 건데 거기다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그 낮은 금리 이상 한 3%나 5% 정도 한다면 엄청나게 큰 지금 게다가 이게 안정적인 이유는 LH 공사가 됐든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돈 떼일 일이 없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펀드 하시는 분들 금융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떼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매출 펀드로 3%의 이자로 돈을 빌려갈 이 시행사들이 없다는 거죠. 네. 없어서 이거 자체가 설계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게 될 수도 없는데 일단 돈을 끌어모으고 보자라는 데서 안전하게 한다. 예, 안전한다고 하면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게다가 이게 6개월 만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를 처음에 했고 연이 3%인데 6개월 당신 1억을 투자하면 6개월 있다가 3% 이자 딱 붙여서 준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데가 필요했냐면 처음에 이제 그 시드머니 성격을 가지는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전파진흥원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파진흥원이 1,0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한 건데 처음에 한 600억 정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600억을 한국전파진흥원에서 투자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홍보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왜냐하면 그것도 국가기관이니까.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돈을 투자했다는 거 이건 믿을만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혁진 씨가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았으면 이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수사를 해보니까 문제 없다. 그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을 키운 주범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게 수사를 제대로 하고 금감원에서도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펀드는 판매가 안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했다는 게 이제 국가기관의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농협에서 이걸 주로 판매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농협이 한 4,600억, 5,000억 가까운 그렇죠. 돈을 농협에서 주로 했는데 이 농협에서 과연 이 채권 자체가 정말 그 안전한 자산인가에 대한 거를 알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가 이제 몰랐다고 하겠죠, 자기들은. 근데 5천억씩이나 팔면서 몰라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업윤리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여기에 또 하나 개입되는 게 예탁결제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출 채권을 이제 맡겨 놓잖아요. 채권을 네. 맡기는 예탁결제원에서 그 표시를 공공 매출 채권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그걸 보고 농협에서는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탁 결제원에다가 리스트를 주는 거는 운용사니까. 그렇죠. 운용사가 예탁 결제원에는 우리가 공공 매출 채권을 샀어요라고 거짓말로 서류를 넘겨주고. 그 서류만 그런 게 아니라 예탁결제원에 쌓는 매출 채권 그 문서를 같이 맡겨야 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공시를 할 텐데 그거를 잘못 공시를 해준 거죠. 잘못 공시를 했거나 아니면 운용사가 위조를 일부러 했거나. 위조를 했는 거를 네. 그대로 했거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협에서는 그걸 판매할 때 알고 판매를 했는지 설명을 잘 하고 했는지 아니면 그 사실을 이런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도 그냥 판매를 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 찾아간 사람은 농협에 5억을 저금해놓은 사람이 농협 데스크한테서 어떻게 돈을 불릴까요 하면 옵티머스 펀드를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협이 운영하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당연하죠. 복잡한 얘기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농협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사람들은 쉽게 투자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경엽 의원인데 김경엽 의원이 그 저축해 놓은 1억이 있었는데 농협 그 직원이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옵티머스라는 좋은 적에 있는데 투자해 보시면 그러니까 6개월만 맡기시면 이자가 나오는데 그냥 놔두신 것보다 낫다고 해서 그거 좋네요라고 그러니까 돈을 맡겼고 6개월 있다 이자까지 해서 받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름이 나오면서 무슨 권력형 게이트처럼 돼서 본인이 의원직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정치권의 인사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저축은행에 우리 은행에 예금을 하는 저금을 하는 것보다는 저축은행에 그 몇 프로 이자가 더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저축은행에 은행보다는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렇죠.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데라는 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5천원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그쪽이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되면은 투자를 하는 게 투자하는 사람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김경엽 의원이나 이런 분들 지금 이름 나오는 분들이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이자가 나오니까 이건 무슨 그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축해 놓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막상 이게 그 투기하거나 아주 뭐 그 금융 상품에 뭐 부실이 있는 걸 알고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억울한 거죠. 이제 국회는 농협이 독점적으로 들어와서 하니까. 예 하고 있으니까 농협 계좌를 다 쳐서 얼굴 글로 봤거든요. 우리도 농협하고 지금 거래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은 이렇게 사기를 치려면 혼자는 못 쳤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보는 시각은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보통 정권이 바뀌면은 공무원들도 하루 아침에 다 바뀌는 걸로 생각하는데 통상 우리 대통령만 바뀌었지 문재인 대통령만 바뀌었지 지금 공무원들이 아무도 안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지금 대통령 바뀌었다고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안 바뀌었죠. 어제 제가 확실하게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기관, 금감원이나 금융위나 이런 각종 은행 같은 공공기관들도 사실은 전혀 안 바뀐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시기를 거쳐가 왔던 그 장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 있거든요. 관성이 그대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인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하지만 실제로 금융에서는 금융 마피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마피아 같은 그런 금융의 뒤에서 큰 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론스타 사건에서도 많이 이제 네. 우리가 보는데 실제로 그 론스타 사건들을 일으키는 그 주범들도 그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부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정부를 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거를 뒤에서 조정하고 하는 금융 마피아 집단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고등학교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옛날 그로 치는 그런 고등학교의 출신들이 네. 전부 금융 그 곳곳에 다 지금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 혹시 경기고등학교인가요? 네, 경기가 주로 많은 거예요. 저는 후배인데 왜 저는 안 데려가 주는 거죠? 경기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금융권으로 갔어야지. 그래서 지금 벌써 지금 그렇군요. 예, 몰랐습니다 잘. 예. 그쪽 그 경기라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네. 그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 마피아들이 결과적으로 이 경기 출신들이 뒤에서 나는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경기고 서울대 라인이겠죠. 그렇죠. 경제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 경기에 지금 그 이현재 씨라고 그다 옛날에 그 부총리 했던 분. 그분이 이번 옵티머스에도 이름을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그렇죠.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양호라는 사람도 둘이 동기로 알고 있어요. 경기고등학교. 나라은행장. 나라은행장. 나라은행은 미국에 있는 은행이고요. 그렇죠. 예, 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양호 씨는 여기에 주주이면서 현재 대주주죠. 예. 고문으로 돼 있죠. 고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군인공제회 이진훈 씨인가 네, 공제회 네. 회장을 했던. 그러니까 이 금융 사이드에 보면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이제 보면 여기 관련 기관이 농협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 마사에도 나오고 한국전파진흥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금융 그 관련 공기관들을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사의 회장이나 뭐 저 이런 그 한국전력이나 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전부 다 공공기관이 투자를 했다면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기금운용본부장이라고 보통 따로 있는데 있겠죠. 예. 이 사람들은 다 금융권에서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스카우트 돼 가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관리운용본부장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예를 들면 다 그 금융권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스카우트가 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있을 때 이미 그 사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검찰처럼 두목부화해가면서. 그렇죠. 아. 그럼 그렇게 이제 무식하게는 안 하고 어디에를 가도 선배 후배로 있는 거네. 이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주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시를 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먹혀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김현장이나 이런 그 굴지에 이런 데 고문을 맡고 있고 그래서 금융권에서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할 때 금감원에서 네. 이런 데 검찰에 연락해도 잘 안 주는데 그 김현장 같은 그런 로펌 같은 데서 달라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서 그쪽에서 먼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와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청구를 받아서 노후를 그쪽에서 돈을 받아가는 이런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련자들을 섭외를 해서 이 펀드를 설계하고 금감원이나 이런 데 추적을 피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벌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네요. 금감원에도 추적을 피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도 다 지시를 하는 거죠. 그 뒤에서. 같이. 그 인사도 그 사람들이 다 주물르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검찰이랑 금감원이 이렇게 짜서 그런 사람들은 수사를 하지 않고 김봉현 같은 좋은 소재를 하나 찾아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대중들의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내는 거겠네요. 지금 이제 현재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는 게 이제 단순히 그래 보는 게 아니라 라임을 하면서 네. 거기는 그 검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김봉현 저 편지에 보면 대상에 예,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이미 이제 그러고 그것도 특수부 라인의 검사들이 그렇죠.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수부 라인의 검사들이 등장하는 순간에 자기들 치부가 드러나니까 이 라임을 김봉현으로 듣고 옵티머스로 가면은 특수부 검사는 지금 거기는 안 보여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검찰총장 했던 최동욱 씨가 이제 있죠. 곧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왜 여기에 등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제 고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거 나오는데 자기들의 특수부 라인의 그 두목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아끼는 그 후배는 예.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이 옵티머스는 그런 건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끌어가려고 옵티머스가 좀 부각을 시켰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제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라임은 빨리 덮고 옵티머스로 가서 금감원을 치는 거야 뭐 자기들 식구가 다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옮겨가려고 했다. 그런 상관이 있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것 같은지 그리고 이제 라임이랑 옵티머스 좀 종합적으로 해서 근데 예. 검찰에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이제 보통 검찰 수사는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설계도면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는 그런 공작소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심하게 내가 평가를 하나요? 조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뭐 영어로 쿠킹한다 그러는데 이제 조제하는 이제 조제실에서 자기도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제가 쓴 책에는 제가 범죄 공작소라고 만드는데 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대로 이제 설계를 해서 조작 공작을 만드는 건데 이 만드는 과정 속에 이게 지금 김봉현 씨라는 그 문제가 지금 새로 불거져 버렸고 이제 국감을 통해서 이제 옵티머스라는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누가 문제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드러나 버리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쪽 그 라임은 전 그 경영진 원래 그 처음에 이 운영을 했던 운영진들을 찾는 게 지금 현재로는 급한 일이다. 네. 그 김봉현은 이제 그걸로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뭐 할 걸 다 했다 자기들이 네네. 쓰고 그 문제도 이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져야 될 것 같고. 본인은 그러면 스타 모빌리티 관련돼서 횡령하고 죄지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갚고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고.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라임의 펀드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쪽은 옛날에 그 저축은행 관련 인물이 뒤에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건 네.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면 이제 알겠지만 네. 그렇고 이 이제 옵티머스는 결과적으로 이 그 판매를 할 수 있고 또는 그 각 공공기관의 운영본부장 내지는 운영진 투자하는 책임자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액션을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금융 마피아 쪽일 거로 저는 보고 있고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수사의 본류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럼 그렇게 찾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면 횡령한 돈을 찾아낼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김봉현 아무리 때려봐야 돈이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봉현한테 간 거 정도는 뭐 거기서 될 수 그렇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돈들이 찾을 수 있나요? 지금 금융 추적을 하고 네. 그 투자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하는 회사들이 과연 진짜 실패했는지 그거에 대한 세무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이 사건이 일부는 실제로 실패를 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일부는 돈을 빼돌려서 다시 돌려준다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근데 실패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돈을 빼버리고 투자한 것처럼 꾸며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서 누구한테 갔는지 그게 이제 금융 추적을 하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거를 따라가는 것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 국가 기관이 같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일을 할 때는 국세청하고 금감원하고 검찰이 같이 해야지 검찰 혼자서 저걸 해결할 수가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 관련자들이 전부 다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전현직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항상 수사가 어려웠던 건가요? 그렇죠. 안 되죠. 참 이 규모도 놀랍고 이 모피아들이 그냥 정책 정도를 주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빼먹고 지금은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의 소중한 투자 자금들, 뭐 돈이죠. 은퇴 자금, 본인 개개인에게는 목숨이 걸린 돈을 이렇게 빼먹어서 누군가 해먹고 있는데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찾기가 사실 쉽진 않으나 찾을 수는 있다. 국가 기관이 제대로 나서서 네. 전부 다 한 팀이 돼 가지고 그것만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이라는 게 그냥 그 뭐 감자밭에 그냥 묻을 수 있는 정도 그렇죠, 규모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그러고 요즘 그 금융으로 전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전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고 네. 그 돈들이 흘러가는 과정들은 추적하면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추적은 금감원에서 맡아주고 그다음 그 기업들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운영하거나 해서 돈을 어떻게 빼갔는지에 대한 것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기착지가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범죄 수익 환수를 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네. 지금 그런 거는 지금 한마디도 이야기되는 게 없고 전부 다 그냥 그 뭐 관심만, 정치권에 뭐 5천만 원을 줬니 안 줬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사람들 관심을 다 그쪽으로 지금 뺏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만약 그래서 뭐 누구 돈 받은 사람 나타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냐 또 보도가 나오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종식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이제 정리하는 말씀으로 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돼서 좀 우리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도 좋고 이 사건을 정리하는 말씀 좀 최종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이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좀 본질을 좀 우리가 알고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거의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을 그 현혹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저 본류를 찾아 나가는데 끝까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푸트니크님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요? 후원할게요. 오늘의 최고의 댓글 아닌가? 고정 댓글로 좀 잡아주십시오. 오늘 참 우리 후원 사실 이야기 예,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뭐 그것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을 하는 거지만 하면서 또 저희가 그 열린민주당이 잘 되게 우리 당원들께서 후원금도 좀 내주시고, 당원 아니신데 열린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 분들도 후원금을 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항상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계좌번호 밑으로 나가고 있죠.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너무 감사하고요. 좀 그 후원금은 저희들이 당 발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쓸 것입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97.5로 정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선관위에 돈 달라고 선거 자금 쓰고 영수증 가지고 와서 97.5%를 받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정당 열린민주당, 돈 문제만큼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확실하게 관리하고 계시니까 예, 후원금 많이 부탁드리고요. 가리온님 연말에 상여금 나오면 따로 더 후원하시겠다. 예,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97.5 두 번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고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